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선정한 주제는 BMW 차량 화재입니다. 요즘 BMW 일부 인기 차종에 주행 중 불이 붙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해당 차종 소유자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정부의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 속에서 BMW 역시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사고가 수십 건 발생한 뒤에야 떠밀리듯이 지난달 26일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와 리콜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서울시 소식 시민 참여 예산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코너. 경기도 소식은 경기도의 폭염 지원 방안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대전, 광주 등 여러 곳에 20일 가까이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서 소나기가 많게는 50mm까지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35도, 대구 36도, 광주 36도, 부산은 3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2018년 8월 8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BMW 차량 화재 사고가 올해 들어서만 벌써 30건가량 발생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해당 차종을 모으는 차주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사고가 발생한 특정 모델이 아닌데도 적지 않은 주차장에서는 BMW 차량 주차 금지, BMW는 지상에 따로 주차하시라 이런 문구가 붙어있는 걸 보면은 차 소유주뿐 아니라 여러 국민들도 함께 불안해하고 있다는 방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BMW 측의 늑장 대응에 불만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 늑장 대응조차도 확실한 해법을 주지 않고 시원찮다는 반응입니다. 리콜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관련 소식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결국 떠밀리듯이 BMW 측이 엊그제인가요? 사과를 했는데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도 숙이고 또 조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예상대로 배기가스 순환장치 결함 탓이라고 밝혔는데 BMW의 이런 발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속 시원하다, 이게 솔루션 같다, 이런 공감대 형성이 좀 안 되고 있어요. 예. 결국 이제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AS 조치한 거나 이런 걸 보면은 배관을 청소해서 카본 쌓인 걸 벗겨내고 손상된 EGR을 교체하고 이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이걸 손대지 않고 EGR 밸브 쪽하고 부품만 교체할 경우에는 몇 년 후에 동일한 문제가 동일한 조건에서는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어떤 전문가들의 생각이고요. 예.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BMW에서 늘 주장하는 것처럼 결함이 아니다, 이 얘기는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은 어떤 오류가 아니고 본인들의 계획대로 본인들의 의도대로 프로그램이 잘 정상적으로 구동되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최근에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배출가스 사태 이후로, 폭스바겐 사태 이후로 효율적으로 좀 관리하기 위해서 그 EGR 쪽으로 순환되는 배출가스 온도를 좀 올린 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국내 여러 자동차 전문가들도 그 자동차 소프트웨어 결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예. BMW 측은 물리적인 부분,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부품에 한정해서 이 부분만 교체하면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통에 소비자들은 더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독일의 경우도 이제 BMW의 본고장인 독일에서도 유럽의 디젤차 32만 4천 대를 이제 리콜한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까봐 미리 조치를 한 건데, 근데 유럽에서는 딱히 이런 화재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화재 사고가 잦은 이유가 뭐라고 지금 분석되고 있나요? 실제 이제 어떤 설계를 하다 보면요. 예. 부품의 어떤 내구성, 열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기계적인 내구성도
보통 그 기계 부품이 처하는 환경보다는 조금 더 위로 올려서 안전율을 두고 좀 상향 조정해서 설계를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번 여름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BMW 화재가 거의 하루에 한 건로 이제 집중됐지만 2015년 이후로 듬성듬성 화재는 보고되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은 이제 좀 가혹한 조건에서 운전을 하거나 고속도로 주행이 많거나 이런 차량들, 결국은 고온에 노출되는 부분이 많은 차량들이 실제 많은 사고가 듬성듬성 있었는데, 그래서 유럽에서도 전혀 사고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뭐 우리나라에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것과 유사한 빈도로 유럽에서도 보고가 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최근에 7월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폭염에 휩싸여 있으면서 이 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자동차가 주행을 하다 보면 물론 그 3, 40도 차이가 크지는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늘 낙타가 마지막 쓰러진 게 깃털 하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주행을 하면서 늘 공기로 인해서 이렇게 쿨링이 되고 자연 냉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우리나라가 너무 이게 고온의 이런 조건에 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에서도 이것도 한몫한 게 아닌가. 그래서 뭐 EGR 결함 있을 수 있고요. 프로그램의 오류 그리고 이제 그 폭염 이런 것들이 모두 좀 중첩돼서 발생한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BMW 측에서 차량을 설계할 때 계산했던 그 한계점 그것을 좀 넘어선 수준을 가게 되니까 차량에서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사고가 난 것으로 또 볼 수 있는데 국토교통부는 BMW가 현재까지 진행한 안전진단 결과 8.5%가 문제 차량으로 분류됐다고 밝혔고요. 뭐 다른 화재 원인도 들여다보겠다고 했는데 정부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컸어요. 게다가 예전에 그 전소가 된 차량들은 나중에 그 원인 조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엔진이 완전하게 좀 보존된 상태의 차량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확보됐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 있었고 뭐 이런 좀 얼렁뚱땅 넘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자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떤가요? 정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상당히 부족하고 여론의 이제 문매를 맞은 이후에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요. 예.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어떤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차량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차량에 대해서는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타 관련 부품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협조를 통해 가지고 많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을 강제적으로 부품을 받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에 손을댄 부분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이런 부분이 협조 요청일 뿐이지 강제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몇 년 전에 우리가 폭스바겐 사태 때 정말 전 국민적인 사기를 당했을 때도 관련 법규가 미비해서 이렇다라는 한탄을 했었는데 2, 3년이 지난 후에도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 결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처가 욕을 먹는 건 당연합니다만 관련 부처가 욕을 먹기 이전에 그 사람들한테 칼자루를 쥐어주지 못한 우리의 법체계나 이런 어떤 규정의 미비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기술적인 면보다는 제도적인 좀 부실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예. 그 이미 몇 년 전에 똑같은 그 EGR 부품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됐고 간간히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화재 사고가 발생했고요. 이미 그때 조치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왜 그때 처리가 안 됐을까요? 예, 이번에 이제 7월 달에 조사에 임한 이제 본사 관계자 얘기는 2년 전에 EGR 관련 문제가 발생했고, 예. 천공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하고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실제 흡기구 쪽에 플라스틱 커버에 천공이 발생했다. 이건 100% 문제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고요. 이게 심화되면 화재로 이어진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를 2년 전부터 알고 있었고 자체 조사와 실험을 거치고 있는 과정에 올 6월에 EGR 문제인 것을 확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독일의 BMW 기술이 그 EGR 문제라는 걸, 천공 문제가 EGR과 연결된다는 걸 조사하는데 2년이 걸렸다는 건 좀 믿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단지 한 가지 뭐 메이커 입장을 생각을 하자면 모든 자동차는 뭐 2, 3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 불량률이라는 게 분명 존재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뭐 그 서지 커버, 흡기 쪽 커버에 뭐 재질 불량일 수도 있고 EGR에 부품 불량일 수도 있고 이렇게 단순한 오류나 제작상의 어떤 오류나 뭐 이런 불량 이 정도 선으로 좀 치부하면서 가볍게 본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은 뭐 2016년 말경에 실제 EGR을 신형으로 교체했다라는 이제 보고가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치명적인 것이죠. 아무 문제가 없고 EGR 문제가
100% 확신하다는 거 올 6월에 알았는데 왜 거기서 1년보다 훨씬 이전에 이자를 교체했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 참 아쉬운 상황인데 그러니까 6월 25일에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BMW에다가 기술 자료를 요청했는데 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 나중에 리콜 계획서를 또 국토부에 BMW 측이 제출을 했는데 너무 부실하다 보니까 국토부가 강하게 이거 다시 해오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번에 7월 26일에 리콜 결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10만 대가 넘는. 예. 근데 이런 부분처럼 강제성, 그러니까 국토부, 정부가 얘기를 하는데도 일개 그 기업에 대해서 강제성을 가지지 못하는 부분, 이거 어떤 식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결국은 이제 뭐 강제적 법규를 좀 강화하고요. 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반드시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늑장 대응 시에는 정말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미국에서 있었던 도요다 이제 급발진 관련 사고에서는 가속 페달이 매트에 끼임 현상이 이제 의심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급발진이 있었다도 아니고요. 그 조사에 도요다가 자체 조사 중이고 원인을 분석 중이다 하면서 늑장 대응을 하는 사이에 사고가 추가로 발생했는데 천천히 대응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1조 2천억의 벌금을 물었거든요. 네. 결국은 그게 급발진이어서 문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늑장 대응이나 은폐 아니면은 어떤 자료 제출을 좀 뭐 회사의 기밀이나 보안상이라고 해서 협조를 안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벌적인 손해배상 벌금을 물릴 수 있는 이런 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럴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외국 기업들 한국에서 장사하기 참 좋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사건 예. 터지면은 그냥 버티면 되고 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없고 집단 소송제도 없으니까 소비자 개별 소송 몇 건 적당히 처리하면은 잠잠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외국에 본사를 둔 회사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강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법 개정, 법 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회에서 정부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국회에서 법이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법이 새로 만들어져야 되고 뭐 관련해서는 이제 징벌적 벌과금 제도는 이제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내년 2019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레몬법이 예. 한국형 레몬법이라고 해서 시행이 됩니다만 이미 벌어진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이미 되늦은 것이고 지금 어떤 규정이나 법규를 만든다라고 해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늘 준비돼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폭스바겐 사태 때도 우리가 한번 당했었고 그다음 이제 BMW에서도 지금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토부나 환경부나 실제 정부 관련 부처가 움직일 수 있는 칼자루 결국은 어떤 관련한 강력한 법안을 만들고 이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대부분 여론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도 좀 회의적인 전망을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이 교수님도 수년 전부터 그런 부분 지적해오고 여러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폭스바겐 사태 때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큰 사건이었습니까?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뭐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그 당시에는 얘기가 나왔지만 지지부진했거든요. 이번에는 국회 차원에서 좀 움직임이 있는 것 같지만 어느 정도로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실제 뭐 유일하게 여야가 공동의 목소리를 내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예.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국민 여론이나 인기도나 이런 부분에 편승해가지고 너무 급작스럽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스터디를 하고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들어서 아주 촘촘하고 아주 면밀하게 법 등료를 검토해야 되는데 대부분 너무 쉽게 던지면서 이게 또 상정돼서 그대로 그냥 돌아다니고 있고 확정되지 못하는 이런 경우. 그래서 어떤 인기에 국민들의 여론을 어떤 등에 업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발휘하는 법들이 우리나라에는 너무도 많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여유를 갖고 우리가 거꾸로 서두르지 말고 이런 법에 대해서 여야가 손을 합해가지고 같이 한번 제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잠깐 언급이 된 레몬법, 이게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건데, 이게 신차를 구입한 다음에 비슷한 고장이 반복되면은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을 이제 별칭으로 레몬법이라고 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에는 맹점이 없습니까? 현재 있지요. 왜냐하면 이제 중대결함 2회, 일반결함 3회고요. 예. 그다음에 1년 이내, 구매한 지 1년 이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아하. 그런데 이번에 BMW 케이스를 한번 보면
중대결함 위협 2번 불이 나는 가능성은 겨우 없거든요. 서른한 대 차량 중에 불이 났는데 엔진이 그대로 형체가 유지된 차량이 한 대인가 뭐 2대 요 정도 확보되기가 지금 힘든 상황이면 완전히 전소됐는데 2번의 중대결함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1년 미만의 구매 이력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대개 이번 BMW 화재 같은 경우는 좀 노후된 차량, 오래된 차량들이 고속도로에서 주행이 많고 이런 어떤 조건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차량 구매 후 보통 다 3년, 4년, 2011년, 7년 전 차량도 화재가 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결국 레몬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거든요. 아하.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레몬법이란 뜻이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까보니 레몬이었다. 바로 즉시 성능을 알고 교체를 원했기 때문에 레몬법이라고 명명됐는데 예. 자동차의 평균 수명은 최근 유럽 같은 경우 10년이 넘어가고 있고요. 한국도 9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평균이 9년이란 얘기는 최대 18년에서 19년, 20년까지 사용하는 부품이면 그 문제점은 5년, 6년, 10년 후에도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그 집단 소송제라든지 뭐 법 제도를 만들 때 충분한 스터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게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예.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본사가 외국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BMW 사례도. 그래서 예. 뭐 국내 의 계열사, 뭐 자회사 혹은 딜러사 정도만 그냥 징계를 받고 뭐 배상을 하고 그냥 꼬리 자르기식으로 끝나버리는 법적인 맹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겠군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뭐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BMW 코리아 한국에 예. 들어와는 법인에 대해서만 이런 어떤 제재를 갈 수밖에 없는 게 뭐 법의 한계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이번에 그 이지알 사태도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과 이제 유사한 형태 아니면 약간의 뭐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 본사에서 그다음 BMW 코리아를 거쳐가지고 딜러사로 연결되는 이러한 어떤 기술적인 디스커션이나 어떤 명령 체계가 너무 일방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EGR 밸브에 이상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도 본사를 통해 가지고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조치나 이런 것들이 너무 늦고 결국 내몰라라 하면서 막대한 수익은 본사로 가져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손을 쓸 수 있고 보다 양심적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생각하는 기업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전문가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뭐 늦었지만 정부가 리콜 제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어떤 식으로 좀 긍정적인 방향,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였습니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신논현에서 종합운동장역까지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를 운영하는 서울메트로 9호선 운영노조가 오는 27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습니다. 서울메트로 9호선 노조는 최근 사측과 진행한 교섭이 결렬된 뒤에 조합원 100명이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벌여서 무기한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지하철 9호선에서 현장 인력 부족과 열악한 노동 조건 등 민영화에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노동권과 시민 안전을 위한 공영화 쟁취를 위해서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파업을 시작하더라도 출퇴근 시간에는 필수 인력을 투입해서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건설 현장 근로자의 오후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 중지에 따른 임금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시와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적용하며 오늘부터 즉각 시행한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공공공사 현장 924곳에서 6천여 명의 5개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을 때 필수 공정 등 예외를 제외하고 실외 작업을 최대한 자제하고 1시간에 15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말 준공 예정이던 경기도 북부청사 광장이 공사 지연으로 11월 중순에 공사가 마무리돼서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겨울 한파와 최근 폭염 등 기상 여건에 따른 공정 지연이 41일에 달하고 일부 공사의 추가와 공사 방식의 변경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에서 최근 신설을 추진 중인 인천지방국세청을 가정동 루원시티에 유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은 현재 인천국세청 유치와 관련해서 관계기관과 밀접하게 접촉하며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국세청이 신설되면 7번째 지방국세청이 됩니다. 이 구청장은 또 인천시 제2청사를 유치하는 등 루원시티 내 교육과 행정 복합타운 조성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대해서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는 규정안을 이달 말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현재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서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경우 예정가 산출에 표준시장 단가가 아닌 표준 품셈을 적용하는 방식이 비용을 부풀릴 수 있다는 이재명 지사의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표준시장 단가는 과거 수행된 공사에서 축적된 공정별 단가를 토대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으로 재료비와 인건비 등 부문별 비용을 표준화한 표준 품셈과 구별됩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측은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할 경우에 중소건설업체의 타격이 크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인근 삼목석산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을 10년 만에 다시 추진하자 주민들이 환경피해 우려를 제기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제4활주로 등 인천공항 4단계 건설에 필요한 골재를 충당하기 위해서 약 50m 높이의 삼목석산 일부를 허물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으로는 삼목석산 일대를 평지화해서 항공 물류단지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공항 신도시 주민들은 환경 피해가 우려되고 공항 소음으로부터 완충제 역할을 하는 삼목석산이 사라지면 항공기 소음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면서 이달 초 서울항공청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2008년에도 주민 반대로 사업 계획을 보류했지만 이번에는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공법을 적용할 예정이라면서 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위생관리가 취약한 쪽방촌에 무료로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빨래방이 등장했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쪽방촌인 용산구 동자동에 생긴 돌다리꽃 빨래터는 쪽방촌 주민들의 의류나 침구류를 세탁해서 진공으로 압축 포장을 해서 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서는 수거부터 배달까지 전부 처리해줍니다. 20제곱미터 규모의 빨래방은 세탁기와 건조기, 진공 압축기를 갖췄고 주민 8명이 시간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빨래방의 효과가 나타나면 돈이동과 창신동, 남대문, 서울역 등 다른 쪽방촌 4곳에도 추가로 빨래방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마무리하면서요. 콜드플레이가 부르는 비바 라 비다 띄워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수도권 행정탐방 코너 서울시 소식 시민 참여 예산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코너에서는 경기도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초 뒤에 이어가죠.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보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오늘은 서울특별시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시민 참여 예산 사업을 선정하는 시민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이야기 최인욱 시민 참여 예산 담당관 시민협력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가 시민 참여 예산 사업을 선정하는 시민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일단 이게 어떤 사업인지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서울시는 2012년부터 시민 참여 예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예, 이 제도를 통해 가지고 서울시 예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시민 참여 활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참여 예산 사업 선정입니다. 이 참여 예산 사업은 시민이 직접 제안을 하고 시민들로 이루어진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최종 결정도 시민들이 직접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서울시 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네. 그래서 2012년부터 그 작년까지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 선정을 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집행된 사업이 총 3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어허. 예,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 중에 450억 원 정도를 그 시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요. 예. 예, 그 과정이 지금 8월 6일부터 9월 1일까지 4주간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낸 세금을 어디다 쓸지 결정하고 그 금액도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민 참여 예산 사업을 선정하는 시민 투표 지금 진행 중인데 서울 시민이면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까? 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그 서울시에 엠보팅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네. 예, 그 앱을 좀 내려받으셔서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바로바로 투표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스마트폰 이용이 불편하시다면 그 뭐 직장이나 가정에서 그 PC를 사용하시면 서울시 엠보팅 홈페이지나 저희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 모두 온라인으로 다 편하게 투표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중복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핸드폰 번호에는 한 번의 투표만 가능합니다. 예, 그것만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엠보팅 투표장에 들어오시면 좀 많은 사업이 있는데요. 총 148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런 사업을 좀 제일 먼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그런 사업 10개를 골라서 거기에 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사업 중에서 10개가 선정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가요? 예, 1인당 투표를 10건을 하신다는 거고요. 예, 사업 선정은 저희가 총 450억 원 이 시민투표 결정되는 그 예산 액수가 어떻게 보면 채워질 때까지 예, 순위대로 결정이 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방식인데 그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엠보팅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어느 정도 걸리나요? 시간이? 시간은 엠보팅 앱 받으시는 데는 얼마 안 걸리고요. 예. 투표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투표 자체도 한 5분, 10분 정도면 예, 충분히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아직 참여 예산 사업 시민 투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이게 처음 시행되는 거는 아닙니다만은 네. 어떤 사업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좀 팁을 주신다면요. 예, 사실 작년에 저희 엠보팅 투표에 참여하신 시민들이 한 12만 명 정도 되십니다. 네. 예, 그렇지만 사실 서울 시민 전체에서 보면 또 적은 숫자죠. 그래서 아직은 모르는 분이 많으신데요. 일단 한번 들어와 보시면 우선 그 시정 참여형이라고 해가지고 후보사 107건이 6개 분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소개가 되어 있는 그 화면을 보시게 될 겁니다. 네. 그럼 사업별로 핵심 내용이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가는 그런 제목을 클릭해 주시면 사업 내용을 볼 수 있으니까 훑어보시고 그 중에서 7개를 먼저 골라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시정 협치형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분야별로 나눠져 있지 않고 41건의 사업이 쭉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역시도 이제 그 개요를 좀 보시고 이 중에서 3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총 10건을 그거는 그 개인의 선호입니다. 그 본인께서 이 사업이 좋은 것 같다. 이런 사업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런 사업을 자유롭게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예, 그런 시민들의 투표 결과를 모아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 450억 원 사업을 순위대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최종 결과는 저희가 9월 1일 날 토요일인데요. 그 서울시청에서 시민 참여 예산 한마당 총회라는 그 행사를 개최를 하는데 그때 발표가 됩니다. 혹시 그 시청 주변에서 문화 행사도 많이 하고 하니까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이렇게 부담 없이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하나, 둘, 셋, 3주 뒤 토요일이군요. 네, 9월 1일 토요일에 최종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럼 실제로 앞선 사례 중에서 이게 좀 대표적인 사례라고 소개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예, 사실 올해 지금 시민투표 올라온 사업도 좋은 사업이 많은데
예, 올해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잘못하면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네. 예, 작년에 선정된 사업 중에서 이미 언론에서도 좋은 사례를 한번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그 노숙인 이동 목욕차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아하. 예, 별칭 달려라 샤워 트럭이라는 예, 그런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은 그 사실 시내 중심가에도 노숙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으로 그 노숙인들이 좀 목욕을 하면서 기분 전환도 하시고 좀 삶의 의욕도 느끼시고 그리고 그 주변의 시민들도 사실 좀 약간 불쾌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도 예방하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 자원봉사 활동을 하셨던 그 시민 제안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자원봉사 시민 모금으로 계속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벅찬 일이죠. 네. 이 차가 너무 낡아가지고 이제 그 활동을 좀 지속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예산으로 좀 이런 부분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시게 된 건데 이걸 참여예산 위원들 시민들로 이루어진 참여예산 위원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셔가지고 오히려 그 2대 정도를 서울시 지역 여러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2대를 확대를 해주셨고요. 시민들 투표에서도 이 많은 시민들이 굉장히 그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높은 순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특히 이런 사업은 이제 어떤 본인의 이익보다 사회적 약자 그런 취약계층을 위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뜻을 모였다는 그런 취지에서 더 이제 좋은 사례로 소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선정할 수 있는 것이 148개 중에서 10개를 고르는 거잖아요. 네. 좀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시민들이 제안했던가요? 예, 엄청나게 많이 제안해 주십니다. 예. 처음 접수된 제안 사업 건수가 올해는 3,288건이었습니다. 아우, 많이 출연했네요. 예, 예. 많이 출연한 것인데 아직도 많다고 느끼시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이만큼 제안이 많다는 건 시민들의 관심도 높다라는 또 증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한편으로는 반갑긴 한데요. 이걸 어쨌든 선별을 해서 시민투표에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 후보 사업을 확정하는 과정은 상당히 또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렇죠. 예, 특히 이 과정에서 저희 그 시민 참여단 위원들 이분들은 그냥 일반 시민들로 이루어진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올해 개최한 그런 참여예산 위원회 회의 횟수를 한번 집계를 해봤더니 이미 그 100회를 넘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께서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 활동이시거든요.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분들께서 상당히 애를 쓰셔가지고 사업을 검토하고 또 선별하고 숙성을 시키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148건을 좀 출연한 것이기 때문에 예, 투표하시는 시민들께서는 좀 많다고 여전히 느껴지시겠습니다만 네. 그런 좀 노고를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좀 그 양해를 해주시고 뜻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3,288건 중에서 골라낸 그것. 네. 이제 시민이 직접 투표하고 결정한다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참여할 수 있어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외에 참여 방법 무엇이 있을지 짧게 한 20초 정도 시간이 남았네요. 예, 우선 그 사업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예. 투표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가 있으니까 서울시가 평소에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신 거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특히 저희가 3월 달에 집중 모집 기간이 매년 있거든요. 네. 예, 그때 조금 준비를 하셔가지고 제안서를 좀 많이 내주시면 좋겠다. 예, 또 하나는 저희가 연중 수시로 예산 학교라고 해서 네. 참여예산제를 시민들께 교육시켜드리는 예,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시면 저희 참여예산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생기세요. 예, 그래서 예. 좀 시간을 내셔가지고 이런 교육을 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민 참여 예산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인욱 시민 참여 예산 담당관 시민협력팀장이었습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계속해서 경기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김학무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네, 요즘에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국이 그야말로 가마솥 더위를 겪고 있는데 더위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네요. 네, 그 더위가 계속되면서 특히 공공공사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상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실제로 현재 공사가 한창인 경기 북부청사 앞 광장의 경우에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난달 말 완공 예정이었는데 공사 지연으로 11월에야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겨울의 한파와 이번 폭염이 그 가장 큰 원인인데요. 또 그 광교 신도시에 건설 중인 경기도청 신청사의 그 공사 현장에서도 한낮 온도가 크게 오르면 공사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이곳의 공사도 최근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요. 아직 공사 기간이 많이 남아서 완공이 늦춰질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도 폭염이 계속되면 그 공사 지연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뭐 공사가 좀 늦어지더라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건강을 생각하면은 조금 늦어져도 어쩔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폭염으로 인해서 여러 지금 온열 질환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도 발생하고 있는데 재산 피해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경기도가 자금 지원을 해주네요. 네, 그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그 폭염 피해를 본 그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그 특별 보증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네. 특별 보증 지원 대상은 그 상시 근로자 5인 이하의 사업장이고 또 신용 등급과 관계없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제조업의 경우에 10인 이하까지 가능한데요. 보증 기간은 1년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보증료율도 기존보다 더 그 인하하는 혜택을 줍니다. 네. 전국의 신용보증재단 가운데 그 더위 때문에 영세 상공인들에게 특례 보증을 하기는 이번에 그 경기신보가 처음인데요.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 데다가 또 폭염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그 영세 상공인들의 경영에 힘이 됐으면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앞서 일부에서 수도권 뉴스브리핑에서 짧게 다뤄본 내용인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광급공사의 거품을 빼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어떤 소식인가요? 네,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지사가 광급공사의 공사비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서 공사 원가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그 소규모 광급공사에 적용하는 단가 책정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100억 원 미만 광급공사에는 그 행정안전부 규정에 따라서 표준 품셈을 적용했는데요. 표준 품셈은 재료비와 인건비, 또 그 경비 등 부문별 공사 비용을 그 표준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준 시장 단가로 변경하겠다는 게 이 지사의 방침인데요. 네. 표준 시장 단가는 과거에 수행된 공사에서 축적된 공정별 그 단가를 토대로 해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그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경기도는 이 방식을 정의하면 10% 정도로 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최대 2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건설업계는 반발하고 있네요. 네, 그 건설업계는 무엇보다 중소 건설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표준 시장 단가는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 하는 공사의 단가를 수집해서 산정하는데 이를 100억 미만의 작은 공사에까지 적용하면 중소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표준셈법을 적용하고 있었다는 게 그 건설업계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중소건설업체를 돕기 위해서는 표준셈법을 오히려 300억 미만 공사까지 적용하도록 확대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부분도 당분간 건설업계하고는 마찰이 있을 것 같군요. 자, 그리고 개발이 많은 경기도에서 야생 동식물의 터전이 자꾸 사라진다는 내용이 들어와 있군요. 네, 그 각종 개발 사업이 빈번한 수도권 지역, 특히 그 경기도에서는 개발에 밀려난 야생 동식물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개발로 인해서 서식지가 줄어드는 건데요. 경기도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구조되는 야생동물만 하루 평균 20마리 정도에 달합니다.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나 백로 등의 조류가 70%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너구리나 고라니 등 포유류가 30% 정도 됩니다. 이 중에는 건물에 부딪혀 크게 상처를 입어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야생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식지가 줄고 게다가 그 돼지풀이나 애기 수염 같은 생태계 교란식물이 크게 번지면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네, 경기도는 그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야생생물이 많이 사는 곳을 생태 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한다는 건데요. 유해동식물이나 생태계 교란종은 적극적으로 퇴치하거나 번식을 억제할 방침입니다. 또 현재 한 곳뿐인 야생동물 구조센터도 3곳으로 늘려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야생 동식물들의 터전이 사라진다는 소식까지 들어봤고요. 경기도가 이에 따른 적절한 대비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소식 YTN 김학모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8월 8일) 수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더위에 조심하시고요.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